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종가집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선언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정희, 올해 65세로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 온 지 35년째를 맞이한 평범한 여자예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종갓집 추석은 보통 집과 달라요.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이거든요. 시댁 쪽 친척들 전부가 모이는 큰 행사예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죠.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정희야, 이번 추석엔 사람이 많이 올 거야. 25명쯤 될 것 같아. 25명이요. 25명의 송편을 빚어야 하고 25명의 잡채를 만들어야 하고 25명의 갈비찜을 해야 해요. 네, 어머님. 또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메모지를 주셨어요. 거기엔 빼곡하게 음식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송편, 잡채, 갈비찜, 불고기, 전유어, 산적, 나물 6가지, 탕국, 식혜, 수정과 과일 5가지. 숫자를 세어봤어요. 22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죠. 종가는 체면이 있어야 해. 음식이 부실하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니? 체면이요. 저는 손목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중요한 건 체면이래요. 하지만 어머님, 제 손목이 많이 아파서. 약 먹으면 돼. 제사는 해야지. 대화 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셨죠.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22가지 음식.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준비하라고요. 그때 딱 끊어졌어요. 뭔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죠. 안 해. 중얼거렸어요. 이제 안 할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 이거 안 해. 소리쳤어요. 부엌에 혼자 있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날 오후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영숙아, 나 미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영숙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야, 무슨 일이야? 나 추석에 25명 음식 준비해야 해. 22가지 음식을. 일주일 안에. 미쳤네. 너 혼자? 응. 혼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정희야, 그만둬. 뭐? 제사. 그만둬. 너 죽어. 영숙이 말이 맞아요. 저 죽어요.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만둬? 35년 동안 해왔는데. 35년 했으면 충분히 한 거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된다고요? 정말 그만해도 될까요? 영숙아, 나 무서워.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 내가 만약에 제사 안 한다고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야. 시어머니는 화내실 거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 친척들은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할 거고. 그래서 무서워. 정희야, 너 지금 내 인생 사는 거야. 남들 눈치 보는 거야? 영숙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 눈치만 보며 살고 있나요? 영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말해. 그게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어요. 취미 생활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정의로 살고 싶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해요.
25명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부엌에 서서 산더미 같은 재료들을 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나 정말 바보였구나.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하며 스스로 이 굴레에 들어왔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거부하면 나쁜 며느리가 되고 불효자가 되고 집안의 수치가 됐을 테니까요. 6시쯤 되니 온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네 가족이 도착했고 시누이네 가족도 왔어요. 조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로 집안이 시끄러웠죠. 저는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100개가 넘는 송편을 혼자 빚었어요. 손가락이 저려왔어요. 8시쯤 시동생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올케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습관이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는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저도 모르게 따르고 있었던 거죠. 9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셨어요. 음식 준비 다 됐니? 네, 거의 다 됐어요. 잡채간 좀 봐봐. 어제 맛봤을 때 싱거웠어. 잡채간을 다시 맞췄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10시가 되자 모든 음식이 준비됐어요. 22가지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25명의 친척들이 거실에 모였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사 음식은 우리 맏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박수 소리가 났어요. 친척들이 저를 보며 박수를 쳤죠. 역시 정이네요. 손맛이 대단해요. 종갓집 맏며느리는 달라도 다르네요.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3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왜?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25명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부로 제사 파업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제사 파업이요. 이번 제사가 제가 차리는 마지막 상입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35년 동안 700번 넘게 제사를 지냈어요. 1년에 6번, 많을 때는 10번까지 제사를 지냈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목은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무릎은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요. 허리는 펴지지도 않고요. 정이야, 지금 무슨... 저는 65살입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미쳤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든 거예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5년 동안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집 내력이잖아. 조상이 복을 줘야 자식이 잘 된다고 했죠. 지금 이게 무슨... 복은 어디 있어요? 제가 받은 복이 뭐예요? 병든 손목이요? 굽은 허리요?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삶이요? 시어머니께서 지팡이로 바닥을 쳤어요. 쿵쾅 소리가 크게 났죠. 너 지금 조상님 앞에서 무슨 불경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도 평생 이 일하시면서 힘드셨죠?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도 며느리 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이 시키세요? 어머님도 힘들었으면 저한테는 안 시켜야죠. 그건 우리 집안 전통이. 전통이요? 여자를 힘들게 하는 게 전통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이제 안 하겠어요. 제사도 안 하고 명절 음식도 안 만들 거예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하시든지 남편이 하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분담해서 하세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올케 언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한 건 저예요? 35년 동안 혼자 다 하라고 한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앞으로 제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오늘로 끝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셨어요. 시동생이 부축했죠. 형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시동생이 소리쳤어요. 뭐가 심해요? 35년 동안 당신 어머니 제사 음식 제가 만들었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시동생이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안방으로 가자.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팔을 뿌리쳤어요. 저 집 나갈 거예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예약해놨어요. 내일 비행기 타요. 뭐? 혼자 좀 있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 거예요. 가방을 들었어요. 미리 싸놨던 가방이에요. 어젯밤에 몰래 짐을 쌌죠. 당신 정말 나가면 나 이혼할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러세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5년 동안 당신은 저를 아내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정부로 썼죠. 이혼하시면 그것도 좋아요. 그럼 저는 자유로워지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희야,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우시는 소리였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 가세요? 공항이요. 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35년을 산 집이 작은 점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후련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65살이에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을 때 오후 3시였어요. 짐을 찾아 나오면서 휴대폰을 봤죠. 부재중 전화가 48통이었어요. 남편에게서 32통, 시어머니께서 10통, 시동생에게서 6통. 문자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 달 살기 집으로 향했어요. 서귀포 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죠.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사진을 봤는데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차창 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푸른 바다, 높은 하늘, 제주 특유의 돌담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손님 휴가 오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어요. 네, 한 달 쉬러 왔어요. 혼자요? 가족은요? 혼자 있고 싶어서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잘 쉬다 가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이 메었어요. 그 짧은 위로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의 1층이었는데 방 2개의 거실과 주방이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죠. 베란다로 나가니 정말 바다가 보였어요. 탁 트인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35년 동안 모아온 짐을 다 두고 온 거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장을 봐야 해요. 근처 마트를 찾아갔어요. 작은 동네 마트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랐어요. 딸기, 샤인머스켓, 우유, 빵, 샐러드, 치즈, 와인 한 병.
종갓집에서는 절대 사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과일도 제철 과일만 사라고 하셨거든요. 비싼 건 사치다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제일 비싼 샤인머스캇을 샀어요. 한 송이에 28,000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과일을 넣으면서 문득 웃음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가득한 냉장고라니.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녁 6시쯤 되니 배가 고팠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저녁 준비를 하느라 바빴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상추, 토마토, 치즈를 올리고 올리브유를 뿌렸죠. 딱 한 사람 분량이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바다를 보면서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철썩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지는 파도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샐러드를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서러웠어요. 35년 동안 이런 평화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시간에 쫓겼어요. 아침 준비,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그리고 제사 준비.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설거지도 내일 해도 되고, 빨래도 모레 해도 되고, 청소도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 65살이 되어서야 처음 느껴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붉게 물들며 내려앉고 있었죠. 노을이 바다를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얼마나 오래 노을을 바라봤을까요? 1시간쯤 그냥 앉아서 바다만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종갓집에서는 노을을 본 적이 없어요. 노을 질 시간이면 항상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죠. 밤이 됐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가 푹신했어요. 집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딱딱한 매트리스를 깔았거든요. 허리에 좋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허리가 아파서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여기 침대는 부드러웠어요. 몸이 푹 가라앉았죠. 편안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시어머니께서 밤중에 화장실 가시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파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삿날이 아닌 날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9시였어요. 9시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요.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9시까지 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오늘은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만들어야 할 아침도 없고 차려야 할 상도 없어요. 다시 누웠어요. 그냥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게으르다, 나태하다,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65년 동안 충분히 일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허락했죠. 쉬어도 된다고요. 그렇게 1시간을 더 누워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10시쯤 일어나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었어요. 커피를 내렸죠. 혼자 마시는 커피였어요.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를 보면서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이게 휴가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휴가. 가족 여행도 없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 간 적도 없었죠. 항상 집에 있어야 했어요. 제사가 있으니까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죠. 작은 해안 마을이었어요.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바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35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거든요. 시장 갈 때도 뛰어가고 집안에서도 종종 걸음으로 다녔어요.
하지만 오늘은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며 걸었죠. 돌담 사이로 노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예뻤어요. 멈춰서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꽃을 보는 여유. 이것도 처음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들어갔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나무 인테리어의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창가 자리에서 보이는 탁 트인 바닥.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젊은 여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혼자요. 창가 자리 앉으세요. 경치 좋아요. 창가에 앉았어요. 정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됐을 거예요. 친구 영숙이가 자주 카페 가자고 했었는데 저는 항상 바빠서 못 가라고 했거든요. 커피가 나왔어요. 라떼 아트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뻤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웠어요. 집에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와는 차원이 달랐죠.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했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언니, 나 이번에 회사 그만뒀어. 진짜? 축하해. 이제 하고 싶은 것 할 거야. 베이킹 배우려고. 멋지다. 두 여자는 30살쯤 돼 보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부러웠어요. 30살에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요. 저는 65살이에요. 너무 늦었나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신발을 벗고 백사장에 발을 담갔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파도가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시원했어요. 바닷물이 제 발을 쓰다듬고 지나갔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바다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파도만 철썩철썩 밀려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답을 몰라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후 4시였어요. 슬슬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배도 안 고팠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샤인머스캇을 꺼내서 먹었어요. 한 알 한 알 천천히 먹었죠. 달았어요. 입안 가득 과즙이 터졌어요. 이렇게 비싼 포도가 이렇게 맛있구나. 혼자 웃었어요. 저녁 8시쯤 되니 조금 배가 고파졌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딱 한 봉지. 라면에 계란 하나 풀고 파 조금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혼자 끓여서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설거지는 내일 하기로 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놔두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봤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웃음이 났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별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잔소리 안 듣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간.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편안했어요. 손목도 안 아팠어요. 오늘 무거운 것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무릎도 안 아팠어요. 오래 서 있지 않았으니까요. 몸이 말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오늘 쉬어줘서라고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뭐 하지? 산책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책을 읽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좋아요. 잠이 들기 전에 문득 집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들 없이 살 수 있듯이요.
사흘째 되는 날 휴대폰 전원을 켜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었어요. 문자는 50통 넘게 와 있었죠. 하나하나 읽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훑어봤어요. 당신 어디야? 어머니 쓰러지실 것 같아. 형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많이 속상해하세요. 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돌아와라, 미안하다고 해라, 어머니 걱정된다는 말들. 하지만 제 걱정은 아무도 안 하더군요. 제가 아픈지 힘든지 괜찮은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껐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서울에서 온 관광객 가족을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죠. 4명이 즐겁게 쇼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말했어요. 우리 공주 이거 먹고 싶어. 할머니가 사줄게.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네. 하고 대답했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저한테도 손자가 있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5살짜리 남자아이죠. 하지만 손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들 내외가 해외에 살거든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때만 봤어요. 그것도 제사 때 보는 게 전부였죠. 손자랑 놀아준 적도 없어요. 제사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할머니가 되었는데 할머니답게 살지 못했어요. 마트를 나와서 울었어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서 한참 울었죠. 나 뭐하고 산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5년 동안 제사만 지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손자와 노는 시간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없었어요. 다 제사에 바쳤죠.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공책에 펜으로 썼죠. 제주도 온 지 일주일째.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살고 있다. 65년 만에 처음이다. 행복하다. 하지만 슬프기도 하다. 왜 이제야 이런 삶을 알게 됐을까? 2주일째 되는 날, 동네 요가 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 선생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어르신 요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몸에 무리 가지 않게 할게요. 요가 매트 위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가 가득 차는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내쉬었어요. 몸속의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좋아요.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요가 동작을 따라 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몸이 뻣뻣해서 다리가 안 올라가고 팔도 안 펴졌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된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5년 동안 저는 항상 남과 비교당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왜 너는 못하냐?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요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웃음이 났어요. 65살의 요가라니. 친구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3주째 되는 날, 동네 책방에서 소설책 한 권을 샀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었어요. 서점 주인이 추천해줬거든요. 요즘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에 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넘기는데 눈물이 났어요. 김지영의 이야기가 곧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의 고단함,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의 힘듦,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 다 제 이야기였어요. 책을 다 읽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밤새 읽었어요. 울면서 읽었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만 이렇게 산 게 아니구나.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자신을 지우면서, 참으면서, 희생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저도 다른 여자들도. 4주째 되는 날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1달 동안 제주도에서 쉬었더니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허리도 조금 펴졌어요. 요가 덕분이에요. 손목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거운 걸 안 들었더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죠.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이렇게 편안한 얼굴이 제 얼굴이 맞나요? 웃음이 났어요. 정희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한 달이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가방은 올 때보다 가벼웠어요.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후 3시였어요.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한 달 동안 꺼놨던 휴대폰이었죠. 부재중 전화가 200통이 넘었어요. 문자는 100통이 넘고요. 읽지 않았어요. 어차피 집에 가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서울거리가 지나갔죠. 한 달 만에 보는 풍경이었는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였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손이 떨렸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이렇게 떨리는 게 처음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벨소리가 울렸죠.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왔어?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닌 복잡한 표정이었죠. 네.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비켜서서 길을 열어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은 엉망이었어요. 거실에 빨래가 쌓여 있고 식탁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널려 있었어요. 부엌은 더 심했어요. 싱크대에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한 달 동안 설거지 안 했어요? 물었어요.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바빴어. 회사 일도 많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35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한 달도 못 견디다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건넌 방에 계셔. 한 달 동안 거의 안 나오셨어. 많이 화나셨나 봐요. 화나신 정도가 아니야. 밥도 거의 안 드시고. 많이 편찮으셔.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니.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저도 아팠어요. 35년 동안 아팠죠.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당신은 왜 연락도 안 했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걱정요? 제 걱정을 했어요? 당연하지. 그럼 왜 35년 동안은 제 걱정 안 했어요? 뭐? 저 손목 아파서 병원 갔어요. 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어요. 의사가 쉬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 당신한테 했었죠. 그때 당신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제사 끝나고 쉬어라고 했잖아요. 제 아픈 몸보다 제사가 더 중요했죠. 그때는요? 35년 내내 그때는이었어요. 언제나 제사가 먼저였고 시어머니가 먼저였고 집안 체면이 먼저였어요. 저는 항상 맨 마지막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울고 있었어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당신 없이 한 달 살아봤어. 진짜 힘들더라.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밥은 태우고, 설거지는 산처럼 쌓이고. 미치는 줄 알았어. 그게 제가 35년 동안 매일 한 일이에요. 알아.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몰랐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정말일까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후회하고 계실까요? 회사에서도 웃음거리가 됐어. 아내한테 버림받은 남자라고. 동료들이 다 알더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화났어. 당신이 너무 미웠어. 그런데 한 달 지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왜 도망쳤는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떠난 거예요. 돌아와줘서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앞으로 달라질게. 제사도 줄일게. 어머니한테 말할게. 당신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할게. 정말 달라질까요? 35년 동안 안 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믿어줘.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의 눈이 간절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변할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예전의 정의가 아니에요. 제사도 무조건 하지 않을 거고 시어머니 말씀도 무조건 내라고 대답 안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가도 다닐 거고 친구들도 만날 거고 혼자 있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거 허락해 줄 수 있어요? 응.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제사 음식도 이제 혼자 안 만들 거예요. 당신도 도와야 해요. 시동생도 시누이도 다 도와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1년에 6번 하는 제사 줄여야 해요. 3번으로 줄이고 싶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어머니한테 말하기가. 그럼 제가 말할게요. 이제 저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정이에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얼굴도 창백했죠. 어머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이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죠. 나도 힘들었어. 평생 며느리 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시키셨어요? 물었어요. 몰랐어. 다른 방법을.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갑자기 떠나서요. 아니야.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쫓아낸 거지. 시어머니께서 울었어요. 제대로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저도 쉴 거예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일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날 밤 남편 책상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제게 보내려다가 못 보낸 편지였죠. 읽어봤어요. 정희에게. 당신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야. 어머니는 화만 내시고 애들도 엄마 편만 들어.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빨래하는 법도 모르고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픈 줄 몰랐던 내가 죄인이야.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줘. 달라질게. 진짜 달라질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요. 하지만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변한다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천천히 정리되어 갔죠.
하지만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도왔고 청소 대행 서비스도 불렀어요. 당신 혼자 다 하지 마.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집 청소는 우리가 해야죠. 전문가가 하는 게 더 깨끗해. 돈 들어도 괜찮아. 당신 몸이 더 중요해. 남편이 변하고 있었어요. 조금씩이지만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방에만 계셨어요. 가끔 나오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부엌을 들락날락 하시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정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입을 열지 못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참 힘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22살에 시집 왔어. 종갓집이라는 것도 모르고 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 제사는 1년에 10번 넘게 지냈고 명절 때는 친척이 50명도 넘게 왔어. 혼자서 다 준비했지. 어머님, 손이 퉁퉁 부어도 참았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 왜냐고?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60년을 그렇게 살았어.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 항상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조상님 눈치 보고 살았지.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희생자였다는 걸요. 그런데 너한테 똑같이 시킨 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었으면서 왜 너한테 똑같은 고통을 준 건지 나도 모르겠어.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평생 감당하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도 이제 알아요. 60년이나 그렇게 사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저도 내려놓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짊어졌어요. 그래도 되는 거야? 조상님께 조상님들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자손들이 힘들어하는 걸요. 조상님들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어머님, 이제 우리 같이 좀 쉬어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요. 친구들. 나한테 친구가 어디 있니? 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다시 연락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90살인데 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머님,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영화 보고 싶어. 영화요? 응. 젊었을 때 영화 보는 거 좋아했거든. 그런데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봤어. 60년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저랑 어머님이랑 둘이서요. 정말? 네. 영화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90살 할머니의 눈이 아니라 20살 여자의 눈 같았어요. 고마워, 정희야. 천만에요, 어머님. 그 주말 정말로 시어머니와 영화를 보러 갔어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신기해하셨어요. 옛날엔 영화관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많이 변했죠? 응. 신기하네. 로맨스 영화를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고르신 영화였죠. 영화를 보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가끔은 눈물도 닦으셨고요.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60년 만에 처음 보는 영화인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자주 와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자주 오면 돼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 인생이에요. 카페에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카페도 처음이셨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표정을 찡그리셨어요. 쓰네. 설탕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 맛도 새롭네. 둘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의 젊었을 적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 시어머니는 원래 미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시집 오고 나서 붓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세요. 이 나이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어요. 너 참 많이 변했구나. 네,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제 팔짱을 끼셨어요. 정희야,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나가자. 둘이서. 좋아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 거실에 앉았죠. 제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꺼냈어요. 1년에 6번 하는 제사, 3번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기일만 하고 나머지는 간소하게 추모하는 걸로요. 시어머니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어머님, 조상님들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요. 그렇긴 하지. 그리고 제사 음식도 줄일 거예요. 22가지는 너무 많아요. 10가지 정도로 줄이고 싶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제사 준비는 정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예요. 나도 도울 거고 시동생이랑 시누이도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어요. 아들들까지 부엌일을 해? 네. 왜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만 부엌이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나 봐.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제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정희야.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대단해. 정말 달라졌어.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변하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달라질게. 진짜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다음 주 시동생과 시누이를 불렀어요. 다음 달 할아버지 기일 때 같이 제사 준비하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저는 부엌일을 잘 못하는데. 처음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배우면 돼요. 시누이도 끼어들었어요. 올케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올케 언니한테만 맡겨서 미안했어요.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제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는 거니까요.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제사를 함께 준비했어요. 시동생은 나무를 묻히고 시누이는 전을 부쳤어요. 남편은 고기를 썰고 저는 전체적인 조율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르네. 그렇죠, 어머님. 여러 명이 하니까 금방이에요.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할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사가 60년 중에 제일 편했어. 모두 웃었어요. 이제부터 쭉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웃는 얼굴이었죠. 정희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그동안 집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요가를 계속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빠지지 않고 다녔죠. 요가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정희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맞아요. 처음엔 허리를 제대로 못 폈는데 이제는 쭉 펴져요. 손도 머리 위로 올라가고 다리도 많이 유연해졌죠.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친구 영숙이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3번씩 만나서 수다를 떨었죠. 정희야,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표정이 달라. 영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넘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달라졌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도 변하셨어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친구들을 사귀시고 화투도 치시고 운동도 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나 그림 배우러 다니려고 해. 정말요? 어머님 꿈이었잖아요. 응. 문화센터에서 노인 그림 교실 한대. 등록했어. 잘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90세의 얼굴이 아니라 소녀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행복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야. 아, 맞아요. 시아버지 기일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3번으로 줄이기로 했을 때 남기기로 한 3번 중 하나였죠. 제사 준비해야겠네요.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다르게요? 제사상 차리는 대신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곳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거야. 추모 여행 같은 거.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치? 나도 생각해봤는데 아버지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억을 나누는 걸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 맞아요. 시아버지는 생전에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늘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어디가 좋을까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속초 온천이 어때? 거기 자주 가고 싶어 하셨잖아. 그거 좋네요. 어머님께 여쭤봐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놀라셨어요. 제사를 안 지내고 여행을 가? 네, 어머님. 아버님을 추모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온천에 가서 아버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아버님을 기억하는 거죠. 시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좋겠네. 사실 제사상 차릴 때마다 힘들었거든. 당신 아버지도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셨을 거야. 그렇게 결정됐어요. 제사 대신 추모 여행을요. 시동생네 가족과 시누이네 가족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 찬성했죠. 형수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우리 가족 15명이 속초로 떠났어요. 차세대에 나눠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지나갔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손자가 물었어요. 아들네 가족이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왔거든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곳에 가는 거야.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맞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살아계셔. 그래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행하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속초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어요. 온천 리조트에 짐을 풀고 모두 함께 온천에 갔어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어요. 여자탕에는 저랑 시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그리고 손녀가 있었죠. 아버님이 이 온천 정말 좋아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맞아.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시려고 했지. 시어머니께서 추억에 잠기셨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어.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와서 살까?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농담인 줄만 알았는데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실 줄은 몰랐지. 모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아버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럴 거야. 온천 후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오징어 순대 전문점이었어요. 오징어 순대가 나오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이거 정말 좋아하셨어. 한 번 먹으면 서너 접시는 드셨지.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셨지.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들이 말했어요. 너는 이미 좋은 아버지야.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사 후에 모두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속초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살랑살랑 밀려왔다 갔다 했죠. 손자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죠. 정이야. 시어머니께서 제 팔짱을 끼셨어요. 오늘 정말 좋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 온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어. 좋으시죠? 응. 제사 지낼 때보다 훨씬 좋아. 진심으로 당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제사 지낼 때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정작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천천히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죠. 밤에 리조트 방에 모여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준비한 편지를 낭독했어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죠. 시동생도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신우이도 울먹이며 편지를 읽었어요. 아빠, 딸이에요. 저 결혼하고 나서 자주 못 찾아뵈었죠. 아빠는 늘 괜찮다. 내 가정 잘 꾸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가 외로우셨다는 거.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제도 편지를 준비했어요. 아버님, 며느리 정희입니다. 35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아버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버님과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죠. 하지만 아버님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정희야, 고생한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며느리 잘 만났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고마워, 정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추모구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다음 날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15명이 함께 바닷가에 서서 해가 뜨는 걸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붉은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손자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손자가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모두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앞으로 제사는 이렇게 하자. 추모 여행으로. 좋아요. 1년에 3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추모 여행.
매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그거 좋네요. 가족들이 함께 추억도 만들고. 응. 이게 진짜 조상을 공경하는 것 같아. 맞아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추모는 처음이었어. 어머님도 좋으셨죠? 응. 정말 좋았어. 당신 아버지도 기뻐하셨을 거야.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다. 제사 대신 추모 여행.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이 함께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조상을 기리는 방법이다. 65살에 배운 진리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시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아버님의 대답 같았죠.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죠. 66살이 된 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정희 선생님 수업은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세요. 수강생 한 분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65살에 요가를 시작했으니까 시니어들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몸이 뻣뻣한 것, 균형 잡기 힘든 것, 다들 이해하죠. 일주일에 3번 가르쳤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직업을 가진 거예요.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돈이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값졌어요.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울었어요. 은행에서 통장에 찍힌 50만 원을 보고 눈물이 났죠. 내가 해냈어.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변하셨어요. 그림 교실을 1년 넘게 다니셨는데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그림 한 점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 내가 그렸어. 바다 풍경이었어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하얀 구름. 평화로운 그림이었죠. 어머님, 정말 잘 그리셨어요. 그치? 선생님이 전시회에 출품하라고 하셨어. 정말요? 대단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91살의 얼굴이 소녀처럼 빛났어요. 70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야 하니까 신나.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응. 죽을 때까지 그릴 거야. 그해 가을, 시어머니의 그림이 정말 전시회에 걸렸어요. 동네 문화센터 전시회였지만 시어머니께는 큰 의미였죠. 전시회 개막식 날 온 가족이 갔어요. 시어머니의 그림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목은 91년 만의 자유였어요. 어머님, 제목이 정말 와닿아요. 나도 너처럼 자유를 찾았거든. 늦었지만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 정희야. 너 덕분이야. 천만에요. 어머님께서 용기 내셨잖아요. 전시회 후에 시어머니께서 제안하셨어요. 정희야,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명절도 이번에 조용히 보내기로 했잖아. 그 시간에 우리 둘이 제주도 갈래?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여행을 제안하시다니. 좋아요. 가요. 추석 연휴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제주도로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비행기 처음 타. 정말요? 응. 91년 살면서 비행기 한 번도 못 탔어. 앞으로 자주 타세요. 그래야지. 이제 할 게 많아.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제가 운전을 했죠. 어머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바다. 예쁜 바다 보고 싶어. 협재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졌죠. 시어머니께서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걸으셨어요. 91세 할머니가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기분 좋다.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어요.
나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졌어요. 저도 신발을 벗고 시어머니 옆에서 걸었어요. 어머님, 우리 멋지죠? 그럼 우리 최고야. 둘이서 웃었어요. 바다를 보며 한참을 웃었죠. 저녁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너도 예뻐. 우리 둘 다 여왕님 같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와인도 한 잔씩 마셨죠. 이거 마시면 얼굴 빨개지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마시면 돼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맛있네.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어요. 그치? 이게 인생이에요. 진짜 그래. 이게 인생이야. 식사 후에 카페에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루프탑 카페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이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님. 70년을 잘못 살았어. 며느리한테 고통을 주면서 살았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지나간 게 아니야. 너한테 상처를 줬어.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거야. 어머님도 상처받으셨잖아요. 어머님도 희생자였어요. 그래도 나는 가해자이기도 했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용서해줘. 제발. 진작에 용서했어요, 어머님. 정말? 네.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거 알아요. 어머님도 시스템의 희생자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죠. 울고 나니 후련했어요. 진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셋째 날 한라산을 갔어요. 91세 시어머니와 66세 며느리가 한라산에 가다니 누가 믿겠어요? 물론 정상까지는 못 갔어요. 1100고지까지만 갔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산 위에서 내려다본 제주도가 아름다웠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어, 정이야. 시어머니께서 팔을 벌리며 소리치셨어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소리쳤어요. 등산객들이 우리를 보며 박수를 쳐줬어요. 할머니, 멋지세요. 대단하세요.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나 멋지지? 네, 정말 멋지세요. 하산 후에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시어머니 친구였죠. 아니, 미선 씨 아니에요? 그래. 옥자야. 옥자 할머니였어요. 시어머니 옛날 친구셨대요. 어머, 며느리랑 여행 와요? 응. 우리 며느리가 나 호강시켜줘. 시어머니께서 자랑하셨어요. 부러워라. 며느리 잘 만났네. 그럼 우리 며느리 최고야.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자랑하시다니. 옥자 할머니가 부러운 듯 저를 보셨어요. 우리 며느리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옥자야, 내가 먼저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며느리도 잘해주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네요. 옥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헤어지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옥자한테 우리 이야기 해줬어.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좋은 영향을 주셨네요. 응. 다른 집도 변하면 좋겠어. 맞아요.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1년에 한 번씩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좋아요. 다음엔 어디 갈까? 유럽은 어때요? 유럽? 나 같은 할머니가? 왜요? 91세도 유럽 갈 수 있어요. 정말? 네. 어머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 나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응, 정말 좋았어.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럼, 나 이제 행복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명절이었는데 제사를 안 지냈죠. 대신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여행 어땠어요? 손자가 물었어요. 최고였어. 할머니가 한라산도 갔어.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그치? 할머니 멋지지? 시어머니께서 손자를 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제사상 앞에서 딱딱하게 절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변했어. 제 덕분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죠. 아니야. 당신이 용기 내서 떠났었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알아. 그래도 했잖아. 대단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저도 고마워요. 달라져줘서. 둘이서 웃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저 달 보세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예전엔 달 볼 여유도 없었어요. 이제는 있잖아. 네. 이제는 있어요. 1년 후 시어머니와 정말로 유럽 여행을 갔어요. 92세 시어머니와 67세 며느리의 유럽 배낭여행이었죠.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돌아다녔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감탄했어요. 나 꿈만 같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9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100살까지 살면서 실컷 놀 거야. 저도 100살까지 살면서 어머님이랑 놀게요. 약속이야. 약속. 둘이서 손가락을 걸었어요. 파리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이야, 내가 며느리 복이 정말 많지? 제가 시어머니 복이 많죠. 아니야. 내가 복이 더 많아. 아니에요, 제가요. 둘이서 다투듯 웃었어요. 옆 테이블의 프랑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뷰터펄 릴레이션십. 아름다운 관계래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관계예요. 귀국 후에 시어머니께서 그림을 또 그리셨어요. 제목은 두 여자의 화려한 외출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나이 든 여자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배경은 에펠탑이었죠. 어머님, 이거 우리죠? 응. 우리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지금 그 그림은 거실 중앙에 걸려 있어요. 그림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65살에 제사 파업을 선언한 며느리와 91살에 자유를 찾은 시어머니. 우리는 늦었지만 행복을 찾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